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16개 지구 가운데 11곳의 감리업체에 LH 퇴직자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5곳은 LH가 직접 감독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LH는 방카르텔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노인 폄하 논란을 빚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사과는 하지 않은 채 노여움을 표시라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러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혼자 임기를 채워놓고 할 소리냐고 비판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총선 출마 전에 배우자의 통장에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배우자는 앞서 다른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기 여주가 38.8도까지 오르는 등 40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란은 51도까지 올라 공휴일을 선포했습니다. 경남은행의 한 간부가 7년 동안 5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가 꼬리를 잡혔습니다. 고양이에게서 고병원성 AI 확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양이 사료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정부가 전량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한 단계 내렸습니다. 12년 만의 일인데 미국 정부는 반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무더기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 감리가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믿어지지 않는 일의 중심에는 LH의 전관 예우 관행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번에 적발된 16개 지구 가운데 11곳의 감리업체에 LH 퇴직자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5곳도 LH가 직접 감독한 곳이어서 사실상 모든 공사가 LH의 영향력 하에 관리를 받은 셈입니다. 오늘 뉴스9은 정민진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1년 전 입주를 시작한 파주 운정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가림막이 쳐져 있고 안에선 보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뜬금없이 웬 우리 아파트가 텔레비에 나오나 깜짝 놀랐어요. 철근을 갖다 보완을 해서 받쳤더라고요. 무량판 구조 기둥 300여 개 가운데 12개 보강 철근이 설계 단계부터 빠졌는데 시공은 물론 감리까지 아무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이곳 파주 운정지구 감리업체 3곳 중 2곳에 이 LH 퇴직자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은 거죠? 그렇게 퇴사를 한 사람들이 이거를 설계하고 지들 돈 따먹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곳을 포함해 철근 누락이 적발된 16개 지구 가운데 11개 지구 감리를 LH 퇴직자들이 취업한 업체들이 도맡았습니다. 나머지 5개 지구는 LH가 직접 감독을 맡아 사실상 16개 지구 모두 LH가 감독한 셈입니다. 감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실제로 감리 활동 못하고 있느냐. 최근 5년간 수주 실적 상위 10개 감리업체 모두 LH 퇴직자가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1위 업체는 정관 22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시공과 감리도 문제지만 건축 전반에 걸친 인력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 들어가야 할 자재가 천장에 들어가야 할 자재가 바닥에 쓰이기도 하고 도면 자체를 아예 이해 못한 걸로 보이는 시공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전문가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어서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는 보강 철근이 생략된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에 부실한 시공과 감리까지 더해진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건축사는 구조기술사에게 구조계산을 위탁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리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싸게 하고 빨리 함으로 인해서 인력을 많이 투입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무량판을 기술적으로 감당할 인력 자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LH 조사 결과 설계도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천장에 들어가야 할 자재가 바닥에 쓰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무량판 구조를 특수 구조물로 지정해
구조 계산부터 건축사의 설계도 작성, 시공과 감리 단계까지 전 과정에 전문가를 투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수구조로 포함이 되게 되면 향후에 건축 심의 과정이라든지 시공 과정에서 조금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는 전문가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국의 구조기술사는 지난해 기준 1,200여 명, 15,000개에 달하는 건축사무소의 10%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마저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어서 전국 차원의 전문가 육성과 배치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 고위 당정 협의가 열렸는데 고강도 대책이 나왔습니다. LH가 발주한 부실 시공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계약 해지권도 주기로 했습니다. 민간 시공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보도에 백대우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철근 누락 등의 부실 시공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총 15곳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입주가 마무리된 단지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 논의도 곧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도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해 부실 시공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선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 추진하고 부실 시공이 적발된 현장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 감리 담합과 부당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에 돌입합니다.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 이후 만약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런 모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 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당정 협의에 앞서 LH도 자체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한준 사장은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 뒤 설계와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을 재조사해 이권 개입, 담합 등의 정관예우 커넥션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실 시공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에 대해선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하지만 당장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불안감입니다. 당장 안전에는 문제 없다는 게 정부나 LH의 판단이지만 사는 사람 마음이 놓일 리가 없죠. 사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알 수 없는 일이고 설사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더운 여름날 대체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란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수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높이 828m의 부르즈 할리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이 건물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습니다. 이 방식은 대들보나 벽 대신 기둥을 사용해 공간을 넓게 쓸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지만 철근량이 줄어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보호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만큼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강이 많이 돼 있어요. 전문가들은 세대 사이를 벽체로 마감하고 세대 내부만 무량판 구조로 시공했다면 주거동이라 할지라도 안전에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합니다. 식으로 지금 많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구조 형식이기 때문에 구조 형식이 완전히 달라서 그거를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하는 사람들도 해당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인지를 확인할 정도입니다. 집을 구하러 오신 분들이 보면 대들보가 없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정부는 국민 우려가 커지는 만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의 구체적인 조사 계획과 방식을 조만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빠짐없이 보도는 해드립니다만 나중에 보면 면피용 부실 대책에 맞장구 친 것 같은 씁쓸함을 자주 느낍니다. 이번에는 정말 뭐가 좀 달라질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큰 사고 날 때마다 후속 대책이라든지 법안 발의가 빠진 적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이었죠.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내려 이 현장에서 노동자 6명이 숨졌습니다. 이 당시에도 비용 떠넘기기, 이 책임 불감증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이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는데 건설산업법과 주택법 개정안 등 모두 7건에 이릅니다. 그 전에 발의됐던 법안까지 합치면 부실공사 방지법은 최소 13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 건도 통과된 게 없고 논의도 지지부진합니다. 예, 한 건도 통과된 게 없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담긴 법안들입니까? 네, 내용을 보면 부실공사를 한 건설사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절반 이상입니다. 또 감리 단계에서 철근 누락 같은 오류를 잡아내는 효과를 담은 법안도 있고요. 또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감리 업체를 감시하는 내용의 법안도 있습니다. 자, 하나같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그런 내용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2020년 발의된 이 건설안전특별법은 설계 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건설사는 물론이고 발주자와 감리 등 모든 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이 3년째 논의가 멈춰 있습니다. 이 법이 있었다면 이번 사태에서 발주처인 LH의 책임도 물을 수 있었을 겁니다. 발주자가 다 빠져 있어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감리나 설계나 이런 하수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엉망이 된 겁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책임을 안 지고 계속 갑질하는 방식으로 나와서 최저가 낙찰제로 하니까 부실공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물론 여러 법안에 중복된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중요한 법안들이 왜 하나도 처리가 안 된 겁니까? 네, 사고가 나고 여론이 들끓으면 여야 할 것 없이 법안을 내놨다가 막상 논의에 들어가면 다른 법과 처벌이 중복된다, 또 건설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등등 이런 업계의 반발에 부딪힙니다. 그러다가 관심에서 멀어지면 흐지부지되고 마는 겁니다. 이미 많은 부분들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나 직능 단체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대대적인 쇄신이 아니면은 쉽지가 않은 거죠. 일개 법안 하나 바꿔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는 사고가 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아직도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앞서 2021년 9명이 목숨을 잃은 광주 학동 붕괴 사고는 시공사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내려졌지만 그마저도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예,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국회만 제 할 일을 해도 조금씩은 나아질 텐데 아쉽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의 당사자인 김 위원장은 노인단체들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간담회 참석을 이유로 강원도 춘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정치 언어를 잘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셈이죠. 민주당 입장에선 불 끄라고 모셔온 소방대장이 불을 지르고 다니는 셈이어서 여간 난감하지가 않을 듯합니다.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대표의 휴가로 회의를 주재한 박광원 원내대표가 마이크를 잡자마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입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후에는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과 혁신위원인 이해식 의원이 대한노인회를 찾아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은경 위원장은 대한노인회와 원로단체들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고 언론을 피해 간담회 참석을 위해 강원도 춘천으로 이동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춘천 간담회에서 상처를 드렸다면 노여움을 풀어달라며 정치 언어를 잘 몰랐다고 했습니다.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이게 정치적인 맥락에 무슨 뜻인지도 아마 깊이 숙고하지 못한 아마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혁신위도 발언 진위가 왜곡됐다는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또 그분들은 그분들의 의도가 있는가 보다. 수습 노력에도 김 위원장이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면서 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국가원로회의 회장단은 국회를 찾아 김 위원장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폐륜적인 행위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김 위원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윤석열 밑에서 금감원 부원장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바로 어젯밤 발언이고 대통령 호칭을 뺀 건 제가 아니라 김 위원장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자리 알박기로 수억 원대의 연봉까지 챙기고 이제 와서 할 소리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어제 저녁 인천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죄가 없는 정치인들을 잡아 사법살인하는 정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을 임명받고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겐 대통령이란 호칭을 붙이지 않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임명된 김 위원장은 대선 1년 뒤인 지난 3월까지 부원장급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습니다. 김 위원장과 같은 시기 금감원 부원장에 임명된 3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 물러났지만 김 위원장만 연봉 3억 원을 받는 부원장 임기 3년을 다 채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연봉 3억짜리 알박기 꿀직장을 놓치기 싫어 버텨놓고 이제와 딴소리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본인이 남은 임기 동안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고 치욕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자기 모순 아닌가.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노인 폄하 망언에 대해 공직자의 자질 부정만 자백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부인 계좌에서 수상한 뭉칫돈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둔 시점에 입금됐습니다. 남편이 검찰의 회유로 거짓 진술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부부싸움을 벌인 적도 있는데 이 돈은 또 어디서 나온 것인지 여러 가지가 복잡한 과정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0년 초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용인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검찰은 이사 직전에 부인 A씨의 계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천만 원이 입금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쌍방울 등 스폰서 기업가가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 시기를 전후해 이 전 부지사에게 2번에 걸쳐 1억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전 부지사 가족 계좌에 여러 해에 걸쳐 현금 수억 원이 입금된 정황을 잡았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6월 부인 A씨를 자료 유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쌍방울 수사가 시작되자 남편의 측근인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대북 사업 서류를 빼달라고 청탁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두 의혹과 관련해 A씨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6차례나 소환 통보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 측은 부정한 돈은 없고 모두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성태 전 회장은 민주당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후원했던 정당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다며 더 이상 정치권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는 옥중 입장문을 변호인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지난 2020년 7조 8천억 원이 투입된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자로 현대중공업이 선정되자 당시 여러 뒷말이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경쟁사의 설계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을 경찰이 최근 수사에서 포착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차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조 8천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KDDX 사업.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방위사업청은 기본 설계를 맡을 사업자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습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경쟁업체였던 대우조선해양이 방사청에 낸 개념 설계도를 도둑 촬영했다가 조사를 받던 중이었지만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로 제쳤습니다. 경찰은 이 입찰에 앞서 방위사업청이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규정을 바꾼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안사고를 낼 경우엔 감점을 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이 완전히 삭제된 겁니다.
현대중공업은 도둑 촬영으로 감점을 받았어야 했는데도 규정이 삭제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방사청은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 의결사항을 참고해 감점 기준을 개정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경찰은 규정 변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방사청 고위 관계자를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툭하면 터지는 은행 직원 고액 횡령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경남은행의 한 간부가 500억 원 넘는 돈을 빼돌렸다가 꼬리를 잡혔습니다. 7년 동안이나 몰랐다는데 고객 돈 받아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B&K 경남은행. 검찰은 부동산 PF 대출을 담당해온 투자금융부 부장 A씨가 562억 원의 은행 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6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터진 우리은행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A씨는 2016년부터 부동산 개발업체가 상환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빼돌리거나 마치 개발업체가 자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2016년부터 7년간 횡령이 벌어지는 동안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특히 우리은행 횡령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점검을 주문했지만 당시 경남은행은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객과 지역민들께 조금의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고 전면적인 시스템 정비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서울 강남의 한 복층 빌라에 거주하며 호화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빼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국내 모든 은행에 부동산 PF 자금 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오늘도 폭염과 사투를 벌인 하루였습니다. 경기의 여주가 38.8도, 강릉이 37.8도까지 오르는 등 40도를 육박했습니다. 내일도 체감 40도에 달하는 폭염이 예보됐는데요. 기록적 더위 때문일까요? 이 공원이나 아파트 산책로 등 도심 곳곳에는 뱀이 출현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자동차 보닛을 열어보니 커다란 뱀이 웅크린 채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강릉 시내의 한 자동차 안에 길이 1.4m짜리 뱀이 나타났습니다. 머리 잡아야 돼. 머리. 빨리 들어가기 전에 머리. 들어간다. 됐다. 오늘 새벽 4시쯤엔 대전시의 한 공원에 뱀이 나타났고 지난달엔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공원과 인천 아파트 산책로에도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이 나오면 솔직히 다 불안하죠. 아이들도 물리면 되게 치명상 입을 수도 있고. 지난달 인천에서만 뱀 출현 신고가 52건이 잇따랐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뱀이 도심 근처에 나타나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뱀은 습도와 기온 변화에 취약한 변온동물이라 체온을 유지하려고 공원이나 강변까지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뱀들이 많이 활동할 시기이기도 하고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서늘한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자기 체온을 유지하는 거죠. 폭염 속에서 번식기를 맞은 말벌도 기승을 부리면서 소방당국은 전국에 벌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지독한 폭염에 바닷물도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수온이 28도를 넘어서면 견디기 어려워지는데 일부 해역은 일주일째 28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김태준 기자가 전남 완도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완도 앞바다의 한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폭염에 작업을 중단했고 물고기 먹이 공급도 하루 2번으로 줄였습니다. 수온이 오르면 산소가 줄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28도만 되면 고기 많이 안 폐사가 해년만 반복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바닷물 표면 온도를 직접 재보니 수온이 계속 오르더니 34도까지 치솟습니다. 물속은 수온이 더 낮아지기는 하지만 여수 여자만 앞바다는 일주일째 28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해안과 남해안에 고수온주의보가 처음 내려졌고 일부 해역은 사흘 만에 고수온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장마의 영향으로 고수온주의보 발효 시기는 지난해보다 20일 늦었지만 수온이 오르는 기간은 지난해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하지만 양식장 그늘막을 치는 것 외에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고소득에서 죽고 지금 어가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있어요. 복합적으로 올해는 특히나 힘듭니다. 7월 중순부터 고수온이 발생했던 2년 전에는 서남해안의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가 속출해 290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났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이 폭염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한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죠.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어느 때보다 우려되는데요. 공사 현장에 얼음방이 등장하는가 하면 얼음조끼와 식염 포도당이 동원됐습니다. 최규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하늘에선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고 땅에선 콘크리트와 건설 장비가 열기를 내뿜습니다. 오후 4시가 넘었는데도 공사 현장은 찜통 같습니다. 온도계는 43도를 가리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근로자들. 잠시 일손을 내려놓더니 어디론가 향합니다. 에어컨과 냉풍기가 설치된 얼음방입니다. 냉장고 속 얼음물로 목을 축이고 아이스크림으로 더위를 식힙니다. 잠깐의 그 온도가 높아질 경우에 나와서 쉬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몸에 이상을 느꼈을 때 진단은 물론 상담도 해줍니다. 종아리 부위는 좀 어떠세요? 종아리는 좀 괜찮아요. 폭염에 비상이 걸린 건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소들은 근로자들에게 얼음조끼와 쿨스카프를 제공하고 제철소들은 식염포도당과 자양강장제를 나눠줍니다. 조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곳도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노동 생산성은 2% 떨어집니다. 국내에서는 사업장에서 열사병이 발생할 경우 책임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폭염이 많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봄에도 저희가 이제 여름 대비해가지고 직원들이 이제 좀 서로 스터디를 해서 이 아이디어를 이제는 일상이 된 폭염.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규민입니다. 폭염으로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인 잠들기가 쉽지 않은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도 소미불을 덮고 전기장판을 깔아야 잘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열대야 걱정 없는 고원도시 태백으로 이승훈 기자가 안내하겠습니다. 뜨거웠던 해가 저물고 산자락 캠핑장에도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을 느끼는 것도 잠시. 서늘한 기운을 느낀 피서객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텐트 안에서는 잠자는 아이를 위해 전기장판도 틉니다. 이불을 이제 우리 아이나 제가 좀 차버리면 추위를 느낄 정도로 그래서 틀 수밖에 없었죠. 제주는 25일째, 강릉은 11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는 것과 딴판입니다. 태백은 해발 고도가 평균 949m로 서울 남산보다 3.6배 높아 밤이면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낮 최고 34도에서 밤에는 20도까지 일교차가 벌어집니다. 한여름에도 솜니불을 덮어야 할 정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저희 청주 같은 데는 더워서 아침서부터 더운데 여기는 아침에 추워서 사방을 둘러싼 산에서 하루 종일 불어온 시원한 바람이 에어컨을 대신합니다. 딱히 막 에어컨 틀거나 선풍기 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창문 열어놓고 이불 덮고 자고. 태백에서 열대야 현상이 관측된 건 기상 관측 이래 단 4차례에 그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 서울의 동물보호소에서 폐사한 고양이 7마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됐죠. 어디서 걸렸나 했는데 먹이로 주던 사료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해당 사료 전량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남성이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장 밖에서는 소독약을 뿌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공장에서 만든 고양이 사료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요? 원인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여기 일단 나왔으니까 그 공급한 거기까지 더 들어가야죠. 지자체로부터 회수 폐기 명령을 받은 제품은 네이처스로우의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제조된 겁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지난 5월부터 멸균이나 살균 공정을 거치지 않고 사료를 만들어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212명에게 320세트가 판매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팔려나갔습니다. 먹이고 나서 10일 있다가 애가 갑자기 식빵자질 하면서 좀 무기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밥도 잘 안 먹고 이빨에 잇몸이 이렇게 부어 올라왔더라고요. 해당 사료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2-3일 후에 가려집니다. 방역당국은 사료가 아닌 외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여부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 더위에 그것도 맨손으로 아파트 외벽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서 도둑질을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3층 높이 정도는 10초 만에 오를 정도였는데요. 베란다 문을 열어놓은 빈집을 노렸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밤 8시쯤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놀이터를 서성거립니다. 운동을 하듯 몸풀기 체조를 하더니 맨손으로 아파트 외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발판 삼아 영화 속 스파이더맨처럼 빠르게 벽을 탑니다. 10초 만에 지상에서 3층까지 벽을 타고 올라간 A씨는 금품 2천여만 원어치를 훔쳐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베란다가 열려있고 저녁에 외출해 불이 꺼진 빈집을 노렸는데 침입 흔적도 없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조차 도둑이 든 걸 몰랐을 정도였습니다. 밤 11시 정도 들어왔을 때 그대로 그래도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빈집 털이를 한 40대 A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 장소에서 300m 떨어진 CCTV 사각지대에 차를 세워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결국 닷새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벽을 탈 수 있는 그런 신체 조건으로 보여졌고 무엇보다도 과거에도 이런 범행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 없이 범행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항공권 구매할 때 여행사를 통해서 구매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 항공사에서 직접 사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지만 취소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항공권 구매 시 뭘 주의해야 하는지 지선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했다가 취소했던 직장인 A씨는 생각지도 못한 수수료 부과에 놀랐습니다. 9만 원, 인당 3만 원씩 해서 9만 원씩 냈는데 너무 센 거예요, 금액이. 저보고 항공권을 살 때 그 약관에 대해서 동의하신 거기 때문에. 공정위가 지난 2016년 여행사의 취소 수수료를 1인당 10,000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권고사항이라며 3배 더 받고 있는 겁니다. 여행사뿐만 아니라 항공사가 물리는 별도의 취소 수수료를 포함하면 수수료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금액이 더 저렴하게 바뀌니까 다시 취소를 해가지고 예매를 하자 하고 봤는데 취소 수수료가 더 배로 큰 거예요. 관련 정책상 여행사는 별도의 취소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는 곧바로 취소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항공사 취소 수수료가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가운데 67%가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또 일부 영세한 해외 여행사의 경우 연락이 안 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특수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며 교사를 고소했던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모두 뼈아프게 후회한다면서 결국 사과했습니다. 교권 침해 논란 속에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관심이 쏠렸었는데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어서 저희도 보도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 씨는 해당 교사에 대한 탄원서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송민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훈육한 특수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던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주 씨의 자녀가 동급생 앞에서 신체를 노출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됐는데 A씨가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다. 나도 너 싫다 같은 말을 한 게 드러나자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후 검찰도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으로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표적인 교권 침해 사례로 거론됐고
검찰이 실체 파악보다는 A씨를 기계적으로 기소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교권 침해 논란에 주 씨는 지난주 교사의 발언을 훈육으로 보기 어려웠다면서 재판 결과를 지켜봐달라는 1차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일주일 만에 2차 입장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 씨는 모든 특수교사들께 죄송하다면서 사건 직후 곧바로 고소한 것에 대해 뼈아프게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교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직위 해제했던 A씨를 복직시켰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새내기 교사의 죽음으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 교육청이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사와 만나거나 통화를 하려면 사전에 앱으로 예약을 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요. 탁상 공론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박지용 기자입니다. 아이 숙제를 안 도와준다고 항의 문자를 보내고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교장실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합니다. 초등교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례들입니다. 악성 민원 피해 사례가 이어지자 서울시 교육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2학기부터 유초중고 교사와 면담이나 통화를 하려면 앱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CCTV를 설치한 민원인 대기실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대기 시간이 또 조금 차분하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일종의 숙려 시간의 의미도. 교육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상당 기간을 예약 상담을 하는 거지 갑자기 상담하는 경우는 없어요. 서로의 불편함만 더 증가시키고 불신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교사들이 민원을 떠맡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북받친 악성 민원인이 전화나 방문을 차단하는 데는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신청 학교만 실시하는 시범 사업이라 얼마나 많은 학교가 참여할지도 의문이란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회사나 나라까지도 다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하죠. 그리고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단연 최고입니다. 그런데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좀처럼 없던 일이죠. 당장은 우리 시간 오늘 밤 열리는 미국의 주식시장부터가 걱정입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채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올해 32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단위조차 생소한 4경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미 정치권은 채무 한도를 올리는 법안을 두고 벼랑 끝 각축전을 벌인 끝에 극적 합의로 국가 부도를 막았지만 Passing this budget agreement was critical.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현지 시간 1일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수준인 AAA에서 AA+로 강등했습니다. 피치는 예상되는 재정 악화와 부채를 둘러싼 갈등으로 약화된 지배 구조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대 평가사가 미국 신용 등급을 내린 건 2011년 스탠더드 앤 푸어스 이후 12년 만입니다. 백악관이 현실에 어긋난다는 대변인 성명을 내는 등 미 정부는 격하게 반발했지만 금융시장은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2011년 강등 땐 미국 증시가 15% 이상 폭락했고 국내 코스피도 4% 가까이 빠졌는데 이번에도 뉴욕 증시 선물이 꺾이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올라 1,300원 선을 다시 턱 밑에 두게 됐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을 뒤덮은 충격파의 여진이 얼마나 확대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신용등급 문제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다행히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으로 2%대를 기록해 하반기 물가 안정에 기대감을 키우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물가 전망해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한 주유소. 1년 전만 해도 2,000원을 훌쩍 넘겼던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지금은 1,630원대입니다. 실제 휘발유 가격은 1년 전보다 20%, 경유는 30%가량 떨어졌습니다. 작년 6월달 이 정도는
55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때 비하면 지금 한 400원 정도 싸죠. 이런 영향으로 7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3% 올라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안정됐다고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집중호우 여파로 농축수산물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상추값은 벌써 80%, 시금치는 60%, 사과는 20% 넘게 올랐습니다. 공급이나 수요 측면에 따라서 8월에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는 조금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여기에다 최근 국제 유가도 다시 오르고 있고 폭우에 이은 폭염, 태풍 등 기상 여건과 다가올 추석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물가는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기저효과까지 사라져 물가 오름세가 다시 커질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1996년 시작된 서울 에어쇼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 우주 관련 전시회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려서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데 이번 행사에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가 6년 만에 참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윤동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핵탄두 수십 발을 탑재할 수 있어 성층권의 요새라 불리는 B-52 전략 폭격기. Assign target coordinates. Target 1, Pyongyang. Target 2, Wonsan. B-52 전략 폭격기의 공대지 미사일 사거리는 200km로 서울이나 인천 상공에서 평양 중심부를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으로 꼽힙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10월 서울 에어쇼에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를 참가시킬 계획이라며 강화된 한미 확장 억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에어쇼에도 전략 폭격기인 B-1B 랜서가 모습을 보였지만 착륙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엔 전략 폭격기가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에 이착륙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B-52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B-52 폭격기는 1960년대 베트남전에서 활약했던 D타입입니다. 현재 미 공군에서 운용하는 건 항법 장비와 레이더를 개량했던 최신형 H타입으로 오는 2045년까지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에어쇼에선 일반 국민이 국산 전투기 FA-50을 타고 하늘을 나는 국민조종사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살인적인 폭염이란 말이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50도를 넘어선 이란은 결국 폭염 공휴일을 선포했습니다. 일부 지역이 한 달 넘게 40도를 웃돈 미국에서는 이 폭염이 저소득층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몸에 생수를 들이붓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에 이란 정부가 오늘과 내일을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12개 넘는 도시에서 기온이 40도를 훨씬 웃돌았고 일부 남부 도시는 50도를 넘어섰습니다. 은행과 학교는 폐쇄됐고 축구 경기도 취소됐습니다. 에어컨 사용 폭증으로 전기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로 전망되면서 전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란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도 31일 연속 43도가 넘는 고온을 보이며 역대 최장 폭염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By this weekend, we're talking about extreme temperatures for highs again from Arizona all the way to Texas, where more records could be broken. 피닉스 노숙자들은 더위를 피해 대피소에 몰리고 있고 달궈진 아스팔트에 누워 있다가 화상을 입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These extreme heat waves are disproportionately dangerous for communities of color and lower income communities, simply because these areas tend to have many fewer trees. 미국에선 10가구 중 한 곳이 에어컨 없이 생활하고 있는데 미국 극빈층에게 한때 사치였던 에어컨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외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길이가 채 1분이 되지 않은 짧은 동영상을 숏폼이라고 하죠. 최근 이런 숏폼 콘텐츠가 인기입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끊기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하신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 콘텐츠 시청이 취미인 20대 남성. 최근 숏폼을 보는 시간이 크게 늘어 고민입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면 시청을 멈추기 어려워지면서 스스로 중독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 겁니다. 최근에 보다가 시간을 봤더니 한 새벽 3, 4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중독이 아닐까라는. 성인 남녀의 70%는 쇼폼을 본 적이 있을 정도로 짧은 영상은 최근 콘텐츠 시장의 주류로 부상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쇼폼인 릴스는 매일 1,400억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인기만큼이나 중독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눈에 안 보이게 숨기거나 놀이처럼 쇼폼 끊기 챌린지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쇼폼 중독 역시 메커니즘에 있어서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방식이 도파민이 갑자기 과다하게 활성화되면서 거의 길들여지는 방식이거든요. 스스로 경고하는 알람을 좀 설정해 놓거나 일정 기간 어플을 지우는 방식의 디지털 디톡스. 긴 콘텐츠를 소화하지 못하거나 일상적인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인지기능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높이 356m, 75층 마철루가 휘청입니다. 건물이 한쪽으로 기우뚱하는 게 확연히 보이죠. 꼭대기층 기둥이 덩달아 출렁입니다. 혼비백산한 사람들은 한꺼번에 도망쳐 나옵니다. 20년 전 지을 때 사흘에 한 층씩 올려서 화제가 됐던 건물이죠. 설계 도면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광저우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공사 중이던 건물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인부가 먼지 속으로 사라집니다. 중국에서는 한 달이 멀다 하고 건물과 제방 다리가 무너집니다. 지난 주만 해도 중학교 체육관이 붕괴되면서 학생 10명이 숨졌죠. 이런 부실공사, 날림공사를 더우푸자, 콩비지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1998년 대홍수 때 주룽지 총리가 이 건물은 두부 찌꺼기로 만든 거냐고 질책한 뒤에 부실공사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우리 속담 그대로입니다. 가수 조영남은 1970년 서울의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며칠 뒤 공연에서 신고산을 와우 아파트로 바꿔 불렀다가 붙잡혀가 강제 입대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와우 아파트는 철근 70개를 써야 할 기둥에 5개만 넣은 비지떡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버텨낼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여태 우리 공공아파트에서 철근 빼먹기가 성행하고 있었다는 건 소름이 돋고 분노가 치미는 일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에 자행된 부실공사는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충 빨리 싸게 짓고 보려는 나태와 탐욕에 빠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다 LH 출신 전관을 영입한 업체들과의 이권 커넥션 의혹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땅 투기로 국민의 분노를 샀던 LH가 다시 LH 마피아, LPR라는 오명에 휩싸였습니다. 앞으로 무량판 공법을 쓴 민간 아파트 293곳을 조사하면 또 뭐가 나올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무량판을 적용한 주거동에서도 부실이 드러난다면 파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900년 전 중국 송나라의 관리 서긍이 사절로 고려를 돌아본 뒤에 쓴 견문록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고려의 공사는 사흘이면 부실공사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비웃음을 다시 중국한테서 받는다 해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세계 4대 건설 강국이라고 뽐내는 대한민국이 30년이 지나도록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의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8월 2일 앵커의 시선은 아직도 이런 일이 였습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릉이 37.8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고요. 4년 만에 폭염 위기경보도 심각 단계로 격상돼 있습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내일도 전국이 35도를 넘나들며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잠을 방해하는 열대야도 지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가운데 전북 무주와 장수로 8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경북 서부 지역으로도 시간당 최대 50mm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은 내일 동중국해 부근으로 북상한 뒤 잠시 정체하겠고요. 현재 예상대로라면 이후 일본 남쪽 부근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태풍으로 인해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음 주까지도 폭염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8월 2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